누가 이동진 평론가를 막을 영화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예, 봉준호도 이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오해가 단편적으로만. 생기는데 그런가요? 뭐 잘 준 것 같은데. 관객이 한 박자 늦은 관객이 늦은 제가 거고. 예를 달려가지고 BTV 동진 파이아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천만 영화들은 상징성이 있어 지금도 회자가 많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묻혀있던 거의 천만 영화 10편을 오늘 한번 작품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꼭 천만 바로 직전에서 좌절된 영화들, 네. 좌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흥행적으로는요. 그런 영화를 따로 10편을 모아서 작품성으로 순위 매기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콘텐츠 고갈인가요? 아니요, 그런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이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네. 천만이 바로 직전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쨌건 빅히트작들이잖아요. 거의 턱밑까지. 네, 대부분 막 900만 이럴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 한때 관객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3, 4년만 지나도 다 영화들을 다시 안 보잖아요. 주연 배우가 누구였더라 바로 싶기도 이제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특히 이제 장르 영화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영화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올려서 그 영화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영화에 대한 관심이 개봉작 위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또 지난번에 해보니까 또 예전에 장르 영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 트렌드도 네.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위가 뭐가 2위고 뭐가 5위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예능이죠 뭐. 네, 이런 건 약간 좀 이렇게 좀 재미를 가미해서. 판넬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판넬 사이즈가 지금 두 배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네. 네, 흥행 기준 10위부터 가겠습니다. 820만 원 동원한 재난 820만. 영화죠. 네. 백두산. 야, 이거 네. 820만이나 들었군요. 네. 사실 이 백두산이 좀 안 좋은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개봉한 경쟁작들이 성적이 다 안 좋았습니다. 천문, 캐츠, 스타워즈. 그래서 장기 흥행했습니다. 네. 또 나왔을 때가 아마 백신이었을 거예요. 겨울에 개봉했던 기억이 네, 나는 것 코로나 같고요. 거의 직전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영화가 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대의 장르 영화들의 그 흥행 스코어를 보면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특히 이제 그런 영화들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양적으로 한국 영화의 가장 최전성기였어요. 정점. 네, 적어도 이제 산업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수준이나 어떤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어떤 뭐 창의력의 막 그런 폭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항상 그 산업적인 절정기보다 전에 와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이 넘어서서 한국 영화가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아이디어가 들끓고 좋은 감독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초반 됐던 시기가 있었고 한 네. 10여 년. 그리고 이 과실은 이로부터 한 이 정도쯤 떨어져서 그 과실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4년에서 2019년쯤에 한국 영화, 장르 영화 히트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들이 지금 나오면 사실은 그 정도 흥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당시에 흥행 공식들이 계속 먹히다 보니까 네. 좀 답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이제 한국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 전 10년대보다는 조금 더 이 창의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흥행되는 영화들이 적다면 네. 사실은 지난 한 10수년간 한국 영화가 굉장히 창의력이 약화된 그 반증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두산은 일단 9등쯤 되지 않을까.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요, 그래도. 뭐 일단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남겨놔야 되죠. 네. 백두산은 일단 영화 초반에 그 사로잡는 어떤 그런 시선을 사로잡는 볼거리들이 있었죠. 건물 무너질 때 장난 아니죠. 네, 뭐 제일 그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강남역 같은 데 네. 지진 관련해서 묘사되는 장면들 같은 것이 이제 특수효과를 한국에서 보여주는 그런 재미들이 굉장히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공간들이니까 그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지금 생각하면 이제 가장 큰 뭐라고 단점으로 느껴지는 9등이니까 별로 좋은 순위는 아니잖아요. 이 영화를 보러 갈 사람들은 당연히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엄청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니까 당연히 재난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어요? 네. 장르적으로 중간에 변형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패착은 아닌데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한 게 영화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백두산 자체가 별로 안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익스트림 롱쇼트나 롱쇼트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캐릭터를 더 많이 집중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산수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네. 영화 내내 초가집들만 그리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시작은 아주 규모가 큰 그런 재난 영화로 시작을 했지만 네. 영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던 남한과 북한의 대표적인 두 남성이 서로를 네. 의심하다가 그러다가 서로를 의지하다가 우정을 보이다가 어떻게 되는 강철비나 공조 같은. 굉장히 많아요. 강철비, 공조, 뭐 의형제 굉장히 네. 많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모가디슈도 그랬고 이보다 나중이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애초에 그렸던 그림과 실제로 나왔던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있고
나왔던 게 달랐다 하더라도 관객을 사로잡으면 신선할 텐데 이 영화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재난 영화나 그런 두 명이 같이 나오는 버디 액션 영화 이런 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대로 다 고스란히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병헌 씨하고 하정우 씨가 나온다 그럼 둘 다 정말 장르 영화의 달인이고 맞습니다. 나머지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텐데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제대로 맥을 쓰지 못하는 경우니까 마동석 씨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신선한 캐스팅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의 마동석 씨는 사실은 해운대에서의 박중훈 씨랑 같은 캐릭터거든요. 일본 친구의 교수하고도 비슷하고. 네, 역할 자체가 굉장히 네. 같은 건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는 배우들이면 배우들 그 다음 또 이제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 유머도 구사하려고 하고 감동적인 어떤 부분, 가족 드라마, 우정, 남북한 상황, 재난 영화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통해서 영화가 계속 중반 이후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고 있죠. 자, 9위는 860만 관객을 동원한 설 연휴에 나온 판타지 코미디죠. 네.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냥 재미있었죠. 네, 한 7등쯤 하지 않을까요? 네, 재미있었는데 7등. 재밌는 점도 많았다라는 정도로 다시 정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포장을. 네, 수상한 그녀는 국제적으로도 꽤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크게 성공했던 작품으로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심은경 씨.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심은경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딱 20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20살쯤 되는 배우, 남녀를 통틀어서 이런 식의 연기를 이렇게 한 영화에 책임지면서 코미디 연기로서 굉장히 사로잡을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가 있었겠는가. 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코미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불일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0살의 욕쟁이 할머니가 20살의 그 여자의 몸을 갖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양자 사이에서 불협화음에서 이제 모든 코미디가 나오게 돼서 정신은 70대니까 비슷한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몸은 또 20대니까 마음도 다르지 않겠어요? 네, 이런 얼굴로 네. 하여간 사이놈들은 아랫도리가 문제예요. 이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괴리감으로 웃기는데 그게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겠죠. 네. 근데 이 수상한 그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이 이런 그 괴리에서 착목해서 뭐 유머를 주든 감동을 주든 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모든 연기가 다 이제 그런 불일치를 보여서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려는 그런 심은경 씨 연기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연기는 전부 다 그 연기에 대한 리액션 연기가 돼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연기를 표현을 하는 액션 연기도 영화에서 참 중요하지만 이때 액션은 이제 싸우는 액션이 아니에요. 네. 리액션 연기가 항상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리액션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나 전반적인 어떤 연출이나 이런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면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받아주는 특히 이제 뭐 젊은 배우라든지 등등의 나머지 배우들이란 이런 부분들의 그 리액션 연기가 서로 잘 안 맞아서 리액션 연기는 다 구경하는데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 구경.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막 굉장히 원맨쇼에 가까운 연기를 하는 느낌. 네. 이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요. 연기의 톤도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일 씨는 굉장히 전극적인 연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심은경 씨는 굉장히 양식적인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젊은 그 극중의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 배우들 사이에서의 또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손자.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즉석에서만 딱 웃기는 그런 개그가 그것을 보였다 썰렁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영화를 보고 나면 좀 허망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설 연휴에 개봉했는데 이 명절에는 코미디 플러스 드라마 이런 행공식이 되게 오래 이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명절의 뭐 특성에 맞기도 하겠죠. 명절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족 관객이 많으니까 가족 코미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기획된 측면이 있을 텐데 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획을 잘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황도영 감독님의 작품이었고요. 황동혁 감독이 흥행 감각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도 있지만 수상한 그녀도 사실은 그 흥행의 폭발력이 굉장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황동혁 감독이 데뷔작도 사실은 좋았거든요. 마이 파더라고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텐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작은 남한산성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고강의 취향. 좋은 영화들이 많고요. 네. 도가니처럼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했던 작품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당대에 크게 성공한 히트작인 목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도 역시 860만 관객을 동원한 퓨전 액션 사극이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자, 이번엔 상위권 가나요? 해적이요? 한 6등 정도 되지 않을까? 오. 붙여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팔이 짧아서. 네.
네, 나중에 이제 속편도 나왔죠. 네. 속편보다는 이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더 나은 건데, 해적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인데 기본적으로 코미디라는 액체를 붙였는데 코미디 영화로서 이 웃기겠다는 강박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강박이 심해서 이 코미디 영화고 여러분들 웃겨줘야겠어라는 것이 너무 보이면 보다가 피곤하거든요. 근데 해적은 그런 점이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해적의 코미디는 약간 반박자 넣는 코미디예요. 아, 약간 이해하고, 저는 그 손예진 씨랑 김남길 씨랑 네. 쇠고랑 차고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봐야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남길 씨가 바닷물이 따뜻하고 낭자라고 하는데 한 박자 늦게 웃기더라고요. 관객이 한 박자 늦은 관객이 늦은 제가 거고. 예력이 달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포함해서 화장실 유머가 사실은 좀 짜증나잖아요. 재밌으면서도. 근데 이 영화에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그런 장면이 사실 2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서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코미디가 약간 템포가 반박자가 늦어서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인간미가 있다 그럴까? 네. 그래서 웃으면서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은. 네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장르 영화로서의 재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김남길 씨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델이 있는 영화잖아요. 이게 캐리비안의 해적을 모델로 삼은 영화일 거 아니에요. 잭 스페로우. 네, 당연히 잭 스페로를 떠올리고 잭 스페로는 엄청난 캐릭터잖아요. 근데 김남길 씨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남길 씨 특유의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지만 갖고 있는 약간의 허당 같은 좋은 느낌도 있고 또 장난기 같은 느낌도 있는데 실제 배우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투영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이라는 건 뭐 영화가 굉장히 이제 난삽하게 느껴진다고 그럴까? 앙성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들이 네. 있죠. 그리고 영화가 많은 경우에 이제 실패한 장르 영화들이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후반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라서 전반부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전반부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 어수선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 영화가 일단 대작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코미디지만. 그러니까 대작이다 보면 초반에 액션으로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 이제 규모 큰 액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화가 이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드는데 유해진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나서 영화가 번궤도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죠. 저는 그래도 조선시대판 호름라이드를 타고 쫙 내려오면서 막 거대한 물레방아 쫓아오는데 그 부분의 스펙타클은 진짜 감탄했습니다. 네, 뭐 영화를 보다 보면 다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영화를 보면서 기대보다 저는 더 높은 쪽이었습니다. 네, 명량 다음 주에 개봉했는데 860만이면 상당한 성적이. 네. 전부 다 바다 얘기네요. 자, 역시 860만 관객을 동원한 캡틴 아메리카 11워. 마블 영화는 훌륭하죠. 네. 마블이든 아니든 이 영화는 훌륭하고요. 한 2등 네.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게 마블 영화 순위 매기에서도 3등이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마블 영화가 이제 평준화되어 있으면서도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하향 평준화된 시절이라서 네. 마블 영화 기대가 안 되잖아요, 요즘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가 막 올라오던 시절에 와, 마블 영화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제대로 딱 때려서 보여준 규모 큰 대작의 11월이고요. 말씀하셨던 편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1월을 이야기한다면 마블 시리즈 전체를 한번 큰 선으로 놓고 본다면 인피니티 워하고 엔드게임이라는 이 두 작품의 위치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 앞 전반기를 아우르는 가장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캐릭터를 다루는 솜씨나 아니면 액션의 측면에서나 정점에 해당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위부터는 900만이죠. 딱 900만입니다. 이번에도 마블 영화인데요. 네. 아이언맨 3. 아이언맨 3. 이 영화도 저희가 네, 마블 영화 순위 마블 영화 매기에서 수익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호평하셨죠? 네, 한 5등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니, 재밌었어요. 아이언맨 3. 2편이 좀 별로였는데, 사실 아이언맨 3를, 그 아이언맨 시리즈 자체로만 본다면, 네. 3가 1보다 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1이 갖고 있는 굉장한 상징성이나 신선함 이런 것 때문에 1을 더 기억할 수밖에 없고. 네. 네, 3는, 아이언맨은 이제 수트가 너무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수트의 궁극을 보여주는 그런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올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잖아요. 오펜하이머. 네, 며칠 뒤에는 이제 아마 수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아이언맨을 포함한 마블 시리즈에서 나와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펼친 게 저는 아이언맨 3라고 생각해요.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로 무비든 아니면 전체가 다 같이 나왔던 거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장르 영화를 얼마나 맛깔스럽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뛰어난 그런 액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2편은 한 400만 대였는데 3편은 900만이나 했습니다.
지금 뭐 생각하면 마블 영화 다 인기 있었던 것 같지만 초반엔 그렇게까지 인기 없었어요. 옛날에 뭐 퍼스트 어벤져, 헐크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는 퍼스트 어벤져 때는 뭐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언맨 뭐 등등등 해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5위입니다. 910만 관객을 동원한 한재림 감독의 사극이죠. 관상. 이거 4등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5등 붙일게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관상도 사실 뭐 등장신 베스트나 이정재 배우 인터뷰할 때 그러네요. 얘기를 했었죠. 관상은 뭐 재밌는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성공을 하게 됐죠. 관상에서 재밌는 거는 일단 뭐 대중적으로 보아도 악역 자체가 워낙 또 막강한 측면이 있고. 서양대군. 네, 또 송강호 씨랑 조성석 씨 둘이 같이 나오는 보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보다 보면 배우도 웃겨 죽는 게 보여요. 춤추는 것도 웃기지만. 유명하죠. 네. 네네. 조정석 배우가 그 기생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난 심상을 보니라. 그게 되나요? 등등등 뭐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네. 그리고 초반이 저는 재밌어서 초반에 이제 관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딱 관상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든지 범인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 라든지 뭐 점을 찍어서 성공하는 기생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관상을 가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생경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장르 영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상의 재미가 대중적으로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 영화의 에필로그도 좋은 것 같아요. 후반부가 좀 안 좋다고 느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바닷가에서 끝나는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안 좋았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관상이라는 영화는 특성상 관상을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송강호 씨가. 근데 관상을 본다는 것은 관상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그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걸 보고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상이라는 테마가 인간에 대한 운명론에 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시시각각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관상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것이 왕에 관한 운명이든 백성에 관한 운명이든 한번 뭔가 관상을 보면 이야기는 사실상 거기서 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관상을 보는 사람인 주인공은 이 펼쳐지는 그 엄청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 속에 개입할 여지가 적어요. 무력하네요. 왜냐하면 한번 딱 보면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 사람이 계속 개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 보는 사람이 액션도 하고 관상 보이는 사람이 무슨 책사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틈 같은 것이 생겨나서 후반부가 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 측면에서 소재랑 캐릭터가 맞지 않는 식의 운영을 보인 그런 플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운명에 대한 어떤 비관론 같은 게 있어요. 관상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 같은 것을 강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슬픔을 깔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죠.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실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자, 흥행4위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93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제작비도 한 400억 넘었죠? 자, 밀어냅니까? 이게 11호가 좀 난 것 같아요. 11호가 금메달로 가고요. 누가 이동진 평론가를 마블 영화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봉준호도 이해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제대로 찔러주셨는데 좀 약간 좀 말을 좀 붙이자면 기본적으로 1, 2등이면 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는 거고 설국열차는 훌륭하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봉준호 감독은 정말 탁월하신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전체 영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저랬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의 유일한 작품이 저한테는 설국열차예요. 그럴 정도니까 봉준호 감독이 만든 허다한 그 걸작의 반열 속에 넣기는 좀 어려운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국열차 단독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짜 훌륭한 영화죠. 11원은 지금 이제 마블 기준에서 본다면 마블 영화들 저는 이제 별로 안 보고 싶은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블의 전성기를 생각할 때 몇몇 빛나는 순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블의 가장 정점에 해당하는 순간과 네. 봉준호 감독의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은 순간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런 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이 영화가 가장 탁월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명운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체의 운명이라는 게 있고 네. 인류라는 종의 명운이라는 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 설국열차적인 이 디스토피아적인 상황 속에서 살거나 죽거나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다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의 명운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원리, 자연의 원리 이런 걸로 본다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대한 시선을 다루는 그런 엄청난 그 야심을 가진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야심을 가진 스토리를 이렇게 영화 속에 재밌는 상황 속에서 직접 지어 넣어서 유머도 있고 액션도 있고 그중에 어떤 수많은 미스터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서스펜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자세하게 디테일을 채운 영화란 말이에요. 많은 영화들하고 달리. 네. 그런 측면에서 설국열차는 일반적인 야심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품이 엄청 넓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 개봉할 봉 감독님의 미키 세븐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그 점에서 그러니까 미키 세븐틴도 SF잖아요. 네.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SF 대작 설국열차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싶네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 에반스가 둘 다 주연이네요. 1, 2등인데. 근데 설국열차의 주인공이 크리스 에반스라는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아,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빌워도 저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잖아요. 근데 솔로 무비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 무비 속에서 사실상 어벤져스에 해당하는 것만큼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네. 무슨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앤트맨도 나오고요. 네, 블랙팬서라든지 이런 캐릭터는 처음 나온 시리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드디어 흥행 3위입니다. 재난 탈출 액션 엑시트인데요. 이 영화가 당시에 평단에서나 관객들에게나 클리셰를 타파했다고 찬사를 많이 받았었는데 평론가님이 상대적으로 3점이면 조금 짠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뭐 잘 준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네. 이제 2점, 5점, 3점 이렇게 이제 별점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실 때 이제 집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반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추천과 비춘전의 경계라고 할지라도. 네.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몰입을, 분이 계셔서 과몰입을. 네, 이게 3인데 이게 2.5냐 뭐 이게 2.5인데 이게 3이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게 먼 시선에서 1년만 지나고 봐도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별점이라는 건 그냥 그런 정도로만 재밌게 이 정도로 좋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쨌건 이것도 그냥 지금 다시 줘도 3개 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위는 과연? 네. 엑시트요. 그래도 해적보다 조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씩 연세이동인가요? 옮길까요? 해적이 7위로 가고요. 관상보다는 네, 6위로 하도록 밑에 있군요. 네. 자, 엑시트 장점부터 할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코미디 영화를 낮춰보는 경향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진중한 드라마, 무거운 드라마 같은 것은 높게 평가하고요. 네. 코미디를 좀 약간 낮게 평가하는 비급 경향이 아니냐? 있어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코미디 잘 만들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각 장르는 그 장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엑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X가 나오기 전까지 영화들의 이제 성공한 영화들을 보면 당대에는 그게 먹혔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1000만이 넘든 아니든. 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영화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망작 취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대에 그게 제대로 통했는데 그게 이제 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질척거리는 게 아닌가, 너무 신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관객의 흐름들도 이렇게 변화가게 되는데 엑시트가 나왔을 때의 관객 입장에서는 신파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는. 요즘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엑시트는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무리수를 드라마 속에서 일부러 인연을 만들면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느낌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 엑시트의 성공이 관객들한테 준 게 있지 않을까? 만약에 3.0이라고 했다면 그래도 추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미디 영화로서 두 사람이 너무 합이 잘 맞아요. 케미가. 근데 조정석 씨는 저런 영화에 거의 최적처럼 느껴지게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죠. 놀라운 것은 또 이민화 씨인데 이민화 씨가 사실 코미디 연기 잘하거든요. 공조 같은 영화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 살리기 어려운 약간 푼수 같은 캐릭터인데 네. 그런 캐릭터를 이민화 씨가 굉장히 잘 살려요. 코미디 연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뭐 액션의 상황이면 액션의 상황, 아니면 코미디의 상황이면 코미디 상황, 아니면 절박하면서도 찌질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떤 한국의 청춘에 관한 모습들이라면 그런 모습들까지 둘 다 굉장히 합이 잘 맞게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재난 영화에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라는 건 조금 신선하지 않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도시에서 고층 건물에서 이런 액션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해서 그 가스가 또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데 흡입구를 타고 또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품 활용한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뭐 입고 아니면 뭐 아령을 던져가지고 헬스장에서 그리고 이게 재난 안전 교육 차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방독면 쓰는 법, 보호일 벗을 때는 그냥 벗으면 안 되고 막 털고 선풍기에 이물질 날려 보내고 벗어야 한다. 뭐 SOS는 이렇게 따따따따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되게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EBS에서 틀어야 되는 코미디 영화. 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뭐 모르고 발견했는데 네. 듀운을 영어로 치면 EBS더라고요. 영어 키가 눌려 있는지 모르고 그러네요. 한글 치면 듀운이 나와요. 그래서 듀운이 교육적이구나. 뭐 그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자, 1000만 턱밑까지 따라온 영화. 2위는 바로 970만을 동원한 검사회전입니다. 저런 건 배급사가 조금 더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0만 정도 어떻게 못하나요? 마케팅을 좀 더. 네, 농담이고요. 수상한 그녀와 백두산 사이일 것 같은데요. 그럼 백두산이 검사회전도 재밌는 측면이 있죠. 이런 그 영화들 한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평균적인 그런 장르 영화들의 재미의 상당 부분은 배우들한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에서는 통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역설적으로. 검사회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강동원 씨의 의외의 캐스팅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강동원 씨가 이런 쪽으로 연기 욕심 많은 사람으로 저한테는 보이고요. 사기꾼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5월 동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사기꾼을 믿어야 되고 사기꾼이 검사를 믿어야 되는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로를 믿어가는 얘기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짜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팅은 재밌는 세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붐바스틱 뭐라고 있잖아요. 네. 제가 붐바스틱 장면을 다시 봤는데 그 19금 댄스 출 때 앞에 계신 담임 아주머니가 이정은 배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기생충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춤추는 장면을 보면 강동원 씨 입을 유의해서 보세요. 처음 보면 시작할 때. 네, 아니 계속 춤 장면 내내 이 배우가 이 춤 연기를 어떤 자세로 연기하는지가 입으로 보이거든요. 입 모양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이분된 공간이에요. 하나는 감옥 세계가 있고 감옥 바깥에 세계가 있는데 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검사 입장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대리인을 보내서 해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공간이 양분되어 있는데 이 양분된 거를 제대로 양쪽 사이를 이렇게 짜내지 못하는 느낌?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회전은 당대 보았을 때 뭐 재미가 없지 않고 즐거운 점이 있고 스타가 제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영화였었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지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러네요. 970만 원 치고는 신세계나 베테랑이나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들처럼 회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장면들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런 영화를 비교할 수가 없죠. 부당거래 같은 작품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런 작품들은 점점점 시간의 벽을 이제 넘어서 꽤 오래 회자가 되기 때문에 남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막 좋아하고 열광하고 혹은 가끔 비판하고 팔짱 끼고 하는 영화들의 80%는 1년만 지나도 그 영화를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건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중에 어떤 영화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거의 1000만 영화 흥행순위 1위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몇 만이에요? 994만인데요. 아까 마케팅을 좀 어떻게 해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는 5만만 더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한국 영화였으면 1000만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더 마케팅을 세게 하기 때문인데 994만이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1000만을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3달 동안 걸려 있었는데 1+1 티켓 예매 이벤트도 하고 포스터도 뿌리고 했는데 관객 수가 막 1일 1000대 이하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매출액으로? 네, 매출액으로 바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명수로 이렇게 우리가 1000만 영화, 500만 영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상누각 같은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여서 억지로 그 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명단위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고 히트작이라고 하는 뭐 바비나 오펜하이머가
미국에서 몇만 들었냐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몇 억 달러는 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표준 기준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은 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흥행 순위 1위의 보헤미안 랩소디. 작품성 순위는 과연? 네, 아이언맨 3가 3등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4등으로 하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도 시작은 1위가 아니었는데 막 장기영위하면서 찬사를 많이 받은 영화 아닌가요? 네, 지금 나머지도 사실은 굉장히 흥행이 놀랍게 느껴지는 작품이 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저렇게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하게 되고요. 이 영화가 지금 다시 나오면 영화가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라 흥행이라는 건 워낙 유기체 같은 거라서 지금 나오면 이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대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장점은 퀸이라는 밴드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음악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야기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밴드 멤버, 특히 프레디 머큐리랑 관련된 부분들을 영화가 다뤄서 관객들이 사로잡은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 영화가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영화사에도 사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할까요? 불세출의 어떤 레전드에 해당하는 그룹이나 솔로 아티스트들에 관한 음악 전기 영화들이 그게 붐을 이루게 됐고 최근에 엘비스 있었죠. 엘비스도 있었죠. 럭킨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샘 멘데스가 비틀스 영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반말리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레전드예요. 다 레전드인 어떤 그런 음악 분야의 거대한 아티스트들의 그 전기 영화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획되고 나온 게 아니 엘비스라든지 반말리라든지 비틀스는 진짜 엄청난 그런 대스타들인데 아직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규모를 넣은 대작 영화들이 안 만들어졌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 네.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라미 말렉의 연기가 모사 연기로는 진짜 그런 영상 많잖아요. 반 잘라가지고 여기 프레디 머큐리 여기 라미 말렉 한 다음에 네 정말 그 잡채죠. 그쵸. 네. 그 잡채예요. 그 러닝 셔츠만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시작해서 뭐 라이브에도 보면 네, 그 장면을 할 정도인데 그런 모사 연기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까지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 나오는 게 이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네. 어떤 그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죠. 음.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보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퀸을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좀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본다면 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화의 프레디 머큐리를 포함한 인물들에 대한 해석이 별로 없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말하면 퀸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만든 스토리 같은 보고 나서 잘 즐기긴 했으나 한편의 전기 영화로서 갖고 있는 관 같은 게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밴드 멤버들의 관계를 쌓아가는 우정 묘사가 좀 적어서 후에 싸우고 갈등이 봉합되고 감동스럽긴 했는데 약간 공감은 좀 덜 되더라고요. 네,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뭐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모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갭 같은 걸 영화가 잘 묘사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연도 공연인데 네. 네, 그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의 장르들 있잖아요. 위윌라큐 발 구르는 소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는 굉장한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퀸 특집도 했었죠. 약간 흑역사긴 했는데. 저희 수염 붙이고 그때 막 했잖아요. 보헤미안. 예. 그거? 네.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를 제가 해석했었죠. 네, 그 가사,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가사 해석으로 기억하는데 코스염 특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소개한 10편의 영화들은 모두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빨간 안경 권태기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오늘 빨간색이라서요. 네. PD님께서 네. 하얀 안경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안경이 30개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쓰던 하얀 안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잘 안 보여, 얼굴이요. 아, 알이 오래돼가지고. 도수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선을 지금 공허하게 맞추면서 네. 네, 오늘 제가 표정이 달라 보인다면 초점이 안 맞아서. 약간 네. 귀여우세요. 뚝딱이 아빠 같기도 하고. 네. 뚝딱이 아빠를 몰라서. 네. 다음에도 더 신박한 기회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